잠깐! 콜라텍에서 영업하러 나왔습니까? 그 여군 대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 저녁식에. 저녁 부사관한테 작업 걸러 오신 거예요? 요즘 이런 식으로 군인 꼬시는 여자들 많던데요. 그런 옷 입고 부대에 오면 어떡해요? 여기가 클럽인 줄 아세요? 신분증 보여주시죠. 사칭하는 사람 많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뱉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 요즘 여자들 남자 하나 낚으려고 별짓 다 하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쏟아지는 시선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무거워지던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간 지켜온 이 자리가,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올라온 이 위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단지 여자답게 꾸몄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콜라텍에서 영업하러 온 여자, 작업 걸러온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남동생의 저녁식장에서. 왜 참았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신분을 밝히고 그 여군 대위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동생의 날이었으니까요. 10년을 기다린 준호의 저녁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모욕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여군 대위는 몰랐겠죠. 자신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원유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는 이수연 35세, 국방부 청사 6층 인사과 팀장실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론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 전부터 계속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속 발령 심사 대상자 명단. 그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박미정 대위. 저는 볼펜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10년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남동생 준호의 저녁식 20살에 부사관으로 입대해 꼬박 10년을 복무한 준호가 드디어 사회로 돌아오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까지 옷장을 열어 평소 입지 않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시폰 소재의 적당한 길이,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디자인이었죠. 하이힐을 신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이네 이렇게 입어보는 거. 평소에 저는 군무원 복장 규정에 맞춰 단정한 바지 정장에 낮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 이수연이 아니라 준호의 누나로 가는 날이니까요. 집을 나서며 꽃집에 들렀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해바라기 꽃다발을 샀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호야, 10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보병사단 부대 정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녁식은 11시부터였지만 일찍 와서 준호를 먼저 만나고 싶었죠. 정문을 지나며 헌병에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병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식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월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부대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훈련병들이 구령에 맞춰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죠. 준호도 저렇게 뛰어다녔겠지. 생각만으로도 뭉클했습니다. 저녁식장은 부대 중앙의 대강당이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급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군 간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대위 계급장을 단 군복.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식 참석하러 왔습니다. 누구 저녁식이요? 제 남동생입니다. 이준호 중사요. 여군 대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원피스, 하이힐 화장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꽃다발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콜라텍 같은 데서 영업하러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면 저녁 부사관한테 작업이라도 걸러 오신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즘 이런 식으로 군인 꼬시는 여자들 많던데요. 전역하는 남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작업 걸러 온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 그리고 지나가던 군인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맞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남동생 저녁식입니다. 남동생이요? 여군 대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신분증 보여주시죠. 요즘 사칭하는 사람들 많아서요. 부대 안전을 위해 확인해야 하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준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저녁복을 입은 준호.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민간인 같은 모습. 짧게 깎은 머리,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제 동생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저와 박미정 대위 사이에 섰습니다. 이분 제 누나 맞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녁식에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세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부대가 뭐 클럽인 줄 아세요? 여기 군인들 많은데 그런 옷 입고 오면 정신 사나워지잖아요. 화려하게. 이게.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흰색 원피스 발목까지 오는 단정한 길이 어깨가 드러나지만 가슴골이 보이지도 않는 옷이었습니다.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누나가 제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하지만 누나, 괜찮다니까. 저는 준호를 진정시키고 박미정 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부턴 더 조심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참자 준호의 날이니까. 박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부대는 엄숙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군복 뒤에 붙은 명찰이 보였습니다. 박미정 잘 기억해 둘게요.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당 안은 전역하는 부사관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부대장이 축하 연설을 하고 있었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전역증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준호 중사. 준호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죠. 준호가 전역증을 받고 부대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역 부사관한테 작업 걸러 오신 거예요? 요즘 여자들 남자 하나 낚으려고 별짓 다 하네. 박수를 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예쁘게 꾸민 게 잘못인가요? 동생 저녁식에 정성껏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손에 든 꽃다발이 무거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와 저는 부대 밖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까 그 여군 대위 진짜 심했어요. 왜 참으셨어요? 누나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잖아.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요. 준호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해. 저녁 첫날부터 누나 때문에 부대에서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냥 참는 게 맞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넌 10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박미정 대위 이름 잘 기억해뒀어.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저녁 축하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원피스를 벗고 다시 평소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맨발 거울 속 제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35세 그동안 뭘 했나 돌아봤습니다. 25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갓 대학을 졸업한 저는 15살 준호를 떠맡았습니다. 방황하던 준호를 붙잡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사춘기를 함께 견뎌냈죠. 준호가 20살이 되어 부사관으로 입대했을 때 저도 국방부 군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동생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동생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야근, 주말 근무, 밤샘 작업 승진 시험 준비하며 퇴근 후 독서실 다니던 날들. 연애할 시간도 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사과 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결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연애? 10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의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뭐지?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피곤해 지친 눈과 입꼬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 만에 예쁘게 꾸미고 나갔더니 들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녁 부사관한테 작업 걸러 오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항상 뒤에서만 있어야 했을까? 왜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했을까?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왔어?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네. 근데 누나, 이거 준호가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0살 준호가 처음 입대할 때 제게 맡겼던 그 군번줄 10년간. 제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던 그것을 누나, 이제 돌려드려요. 10년 동안 잘 간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누나 인생 다 바치셨잖아요. 이제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누나 지킬게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후회는 없어. 이 녀석이 이렇게 잘 커졌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정 대위, 당신은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때 당신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복수는 감정적인 거니까요. 분노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 하지만 저는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절차일 뿐이야.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6층 인사가로 올라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팀장님, 먼저 들어갑니다. 수고하세요.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제 개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사 컴퓨터가 아닌 개인 노트북, 모든 기록이 남지 않도록 냉정하게 하자. 노트북을 켜고 국방 인사 통합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사과 팀장 권한으로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떴습니다. 인사정보 조회 전속, 발령 관리, 징계 기록, 조회 민원 관리. 저는 인사정보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박미정,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프로필이 떴습니다. 성명 박미정, 계급 대위, 소속 555 병사단 인사행정과 출신. 지방대학교 ROTC. 42기 복무기간 10년 3개월, 현 보직 인사행정과. 면회관리 담당, 진급 심사 소령, 진급 대상 3회 탈락, 소령 진급 3회 탈락.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세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근무 평정, 보통 수준, 특출난, 업적 없음, 상훈 없음, 징계 경고. 1회 2년 전 부하 직원 부당 대우 징계 기록이 있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민원 접수 기록. 저는 민원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정 대위 관련 민원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민원 1-6개월 전 내용, 면회 과정에서 과도한 신분 확인 요구 및 무례한 언행 처리, 구두 경고 민원. 2-4개월 전 내용, 면회객에게 옷차림이 부적절하다며 모욕적 발언 처리 부대. 내 자체주의 조치 민원 3-3개월 전 내용, 여성 면회객에게 군인 만나러 온 거냐며 부적절한 질문 처리 경고 민원 4-2개월 전 내용, 저녁식 참석 가족에게 무례한 태도 처리 경고 민원.
5-1개월 전 내용 면회 승인된 방문객에게 불필요한 제지 처리 경고, 총 5건. 그리고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면회객, 특히 여성 면회객에 대한 과도한 제지와 모욕적 언행 상습적이네. 저는 민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항의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고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부대 내 자체 처리로. 이래서 안 바뀌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속 발령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전속 신청 목록 화면에 다음 주 심사 대상자 명단이 떴습니다. 그 첫 번째 박미정 대위-555 병사단. 국방부 본부 인사과 전속 신청 사유. 현 부대 업무 부적응. 본부 근무 희망 국방부 본부로 오고 싶다고.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오세요. 제가 직접 면접해드리죠. 저는 박미정 대위의 전속 신청서를 클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그녀의 포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더 넓은 시야로 인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현 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 본부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 저는 다시 민원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봉사한 건 국가가 아니라 당신의 권위욕이었어. 저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박미정 대위 전속 심사 자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접수 기록 5건, 최근 6개월간 징계 기록 1건, 부하 직원, 부당 대우, 진급 심사, 3회 연속, 탈락 업적 부족 근무 평정 하위 30%, 면회 관리 업무 부적합 판정, 민원 다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말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문서를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속 발령 심사회의, 그때 만나죠. 박미정 대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출근해서 김병철 인사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내일 전속 심사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연 팀장, 내일 심사 대상자가 몇 명이죠? 총 5명입니다. 그중에 특이사항 있는 인원이 있어서 별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특이사항? 네, 박미정 대위라는 인원인데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민원 기록, 징계 기록, 근무 평정. 과장님은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속은 좀 어렵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했으니 내일 면담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공정하게 심사합시다. 공정하게. 맞아요. 과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준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나, 요즘 일 많아요? 좀 바쁘네. 무슨 일인데요? 전속 발령 심사하는 거. 다른 부대에서 우리 부서로 오고 싶다는 사람들. 면접 보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다. 누나가 그런 일까지 하시는구나. 뭐, 내일이니까.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특히 재미있을 것 같아.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 셔츠, 낮은 구두,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국방부 인사과 팀장 이수연. 오늘은 철저히 공무원으로 갈 겁니다. 출근해서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전 10시 전속 발령 심사회의 시작 예정. 박미정 대위의 면담 시간은 10시 30분.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이제 곧 오겠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당신은 나를 작업 걸러온 여자라고 불렀죠.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드릴게요. 회의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정 대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정 대위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 당연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일주일 전엔 원피스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정 대위님. 아, 예, 그녀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불안한가 보네. 회의실엔 저와 김병철 과장님 그리고 박미정 대위 총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정 대위님, 오늘 국방부 본부 인사과 전속 면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 대위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미정 대위입니다. 현재 5호보병사단 인사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기간은 10년 3개월입니다. ROTC 42기 출신이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그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더 넓은 시야로 계속하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님이 질문했습니다. 현 부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인사행정과에서 면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회관리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대 면회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면회 절차를 안내하고 면회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박 대위님, 여기 보니까 민원이 좀 있으시네요? 박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최근 6개월간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모두 면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데요.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도한 신분 확인 요구, 면회객에 대한 무례한 언행, 부적절한 질문.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부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부대 안전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면회객에게 옷차림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게 부대 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죠? 박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부대는 엄숙한 곳이니까. 엄숙한 곳이라고 해서 면회 온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모욕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민원 내용을 보면 콜라텍에서 영업하러 왔냐는 식의 발언도 있던데요. 그 순간 박미정 대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콜라텍 영업.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한 말,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저 혹시 박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대위님은 왜 국방부 본부로 전속을 신청하셨나요?
그 극의 신청서에는 현 부대 업무 부적응이라고 적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적응이었나요? 박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김 과장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박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박 대위님, 면회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뭔가요? 그 부대 안전과 부대 안전도 중요하지만 면회 온 가족들에 대한 존중은 생각 안 하시나요?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5건이나 접수됐을까요? 박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여성 면회객들에 대한 민원이 많네요.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군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혹시 여성 면회객들에게 편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전혀. 그럼 왜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5건의 민원이 전부 오해라고요? 김 과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 팀장, 잠깐만요. 박 대위님한테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과장님을 봤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방부 본부로 전속 오려면 이 정도 질문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과장님, 저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 대위님은 최근 3년간 소령 진급 심사에서 3번 연속 탈락하셨습니다. 근무 평정도 하위 30%고요. 이런 상태에서 본부로 전속 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 할 말이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박미정 대위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박 대위님,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본부로 오고 싶으신가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박 대위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급하고 싶어서요. 진급이요? 현 부대에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본부로 오면 혹시 기회가 생길까 싶어서요. 그래서 민원 5건에 징계 1건 받은 상태로 본부에 오시겠다고요? 박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 대위님은 일주일 전 10월 8일에 근무하셨나요? 그 질문에 박 대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그날 저녁식이 있었죠? 그날 면회객 관리 업무 담당하셨죠? 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박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날 원피스 입고 꽃다발 들고 온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죠? 침묵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정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그날 제가 실수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대위 앞으로 걸어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정 대위님. 저는 국방부 인사과 팀장 이수연입니다. 박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이수연.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날 그분이 네, 제 남동생 저녁식이었습니다. 이준호 중사요. 박 대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 팀장, 그게 무슨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일주일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생 저녁식에 갔던 일, 박미정 대위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작업 걸러온 거냐, 콜라텍 영업, 남자 낚으려고 별짓 다 한다는 말들. 김 과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네. 그래서 저는 그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로 국방부 민원 시스템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민원 접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원 6-10월 8일 접수 내용. 저녁식 참석 중 면회 담당 여군 간부로부터 모욕적 발언 들음. 김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대위님, 박미정 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면담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위님의 전속 적합성을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박 대위님은 국방부 본부 전속에 부적합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정 대위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김 과장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 팀장. 일단 오늘 면담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 대위님,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박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박 대위가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돌아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무엇을요? 저도 힘들었어요. 박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ROTC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어요. 육사 출신들한테 매일매일 학사장교 주제에 여군이라서 진급 쉽게 됐겠네. 그런 말들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소령 진급은 3번 떨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여자니까요. 그리고 학연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어요. 특히 여자들을 예쁘게 꾸민 여자들 보면 화가 났어요. 왜 저렇게 편하게 살까? 왜 저렇게 여자답게 굴 수 있을까? 나는 군복 입고 화장도 못하고 여자 티 내면 무시당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팀장님도. 그날 너무 예뻐 보였어요. 원피스 입고 화장하고 꽃다발 들고. 저는 평생 그렇게 못 입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그렇게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박 대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 대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그녀 군복이 구겨져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군대라는 조직이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육사 출신이 아니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래서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대위님도 힘들었다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박 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25의 동생 떠맡아서 키웠어요. 대학갓 졸업한 나이에 15살 사춘기 남동생이랑 둘이 살았어요. 결혼, 연애,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동생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사고 치지 않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동생이 부사관 되겠다고 입대했을 때 저도 국방부 군무원 시험 봤어요. 동생이랑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서요. 1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밤새 공부해서 팀장까지 올라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무시당했어요. 여자 군무원은 편하다. 남자들처럼 군대 안 갔으면서 그런 말들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박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모욕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대위님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6건이에요. 6명의 사람들이 대위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어요. 아들 면회 온 어머니, 남편 만나러 온 아내, 오빠 보러 온 여동생. 다들 그리운 사람 만나러 온 건데 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했을까요? 박미정 대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대위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예, 박 대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저와 김 과장님만 남았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팀장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박 대위 말 들으니까 좀 안쓰럽긴 하더군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가요. 그녀도 피해자였을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하지만 과장님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요.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전속 심사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민원 기록, 징계 기록,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 부적합성.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국방부 본부 전속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식 통보는 내일 하도록 하죠. 네, 과장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네. 박미정 대위는 전속 불합격 통보를 받을 것이고 추가로 민원 6건에 대한 징계도 받을 것입니다. 아마 경고 수준은 넘어서 감봉이나 전출 처분을 받겠죠. 이긴 건가? 하지만 왜일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박 대위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셨어요? 응,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을까? 네. 준호와 함께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일 어땠어요? 응, 전속 심사 면담 있었어. 어떻게 됐는데요? 불합격 처리했어. 그래요? 그 사람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저는 라면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런 셈이지.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눈치채고 있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박미정 대위를 떨어뜨린 것. 그건 정당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차별받고 결국 뒤틀려버린 사람. 그녀가 가해자가 된 건 맞지만 애초에 그녀를 가해자로 만든 건 누구일까요? 시스템? 조직? 사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폭력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아침 박미정 대위에게 공식 불합격 통보가 갈 것이고 저는 그 통보서에 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어제 작성한 전속 심사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미정 대위 마이너스 전속 심사 결과. 불합격 이후 민원 접수 6건 업무 태도, 부적절 징계 기록 1건 근무 평정 하위권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 부적합성 결론. 국방부 본부 인사과 전속 부적합. 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결재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성자 이수연 인사과 팀장 도장이 꾹 눌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정당한 처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오전 10시 김병철 과장님이 제자리로 오셨습니다. 수연 팀장, 박미정 대위한테 공식 통보 발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징계위원회도 소집될 예정입니다. 민원 6건에 대한 건으로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연 팀장, 혹시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어제 박 대위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요. 그건 맞지만, 그리고 과장님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박 대위를 합격시켰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었을까요? 민원 6건 받은 사람을 본부로 데려온다? 그럼 우리 인사과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 과장님은 할 말이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수연 팀장 과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했다 정말.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들었어? 인사과에서 전속 심사 떨어진 대위 있대허. 누구? 박미정 대위라는데 5호사단에서 왔다더라. 민원 때문에 떨어졌대. 민원? 뭐 때문에? 면회객들한테 갑질했다나 봐. 여자 면회객들한테 옷차림 지적하고. 그랬대. 에이, 그건 좀 심하네.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대위 딱 하긴 하더라. 소령 진급 3번 떨어지고 2번 전속도 떨어지면 사실상 군 생활 끝난 거 아냐? 뭐 자업자득이지. 남한테 함부로 하면 다 돌아오는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맞는 말입니다. 박미정 대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3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이십니까?
익숙한 목소리 박미정 대위였습니다. 저 박미정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받았습니다. 전속 불합격이요.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도 받았어요. 그것도 정식 절차입니다. 전화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전화드린 건요.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말씀하세요. 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군대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 듣고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래요. 아버지는 제가 군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셨거든요. ROTC지만 그래도 딸이 장교라는 게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징계받고 전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팀장님도 저처럼 힘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저처럼 뒤틀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퇴근 시간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오늘 면접 봤어요. 그래? 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근데 누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 오늘 부대 선임한테 연락 왔어요. 응. 저녁식 때 그 여군 대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징계받는데요. 그리고 전속도 떨어졌다던데. 아버지까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업자득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러네요. 사람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누나, 혹시 그 사람 전속 심사 누나가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니, 그냥 혹시 해서요. 누나가 인사과 팀장이시니까. 만약 누나가 담당하셨다면 괜찮으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그 대위가 잘못한 건 맞아요. 누나한테 그런 말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누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누나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저한테 화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누나가 차갑게 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박미정 대위를 불합격 처리한 것. 그건 정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한 거니까요. 하지만 나도 그녀처럼 된 건 아닐까? 상처받아서 분노해서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 건 아닐까? 복수였을까? 정의였을까?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저는 박 대위가 받아야 할 처분을 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한 걸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박 대위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나도 공범인 건 아닐까?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 나도 그녀처럼 되고 있었어.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저도 한 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박미정 대위 징계권에 대한 의견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그녀를 감싸는 글을 쓸까요? 아니면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할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응, 준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제 생각엔요. 누나가 그 대위를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은 분명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누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정의와 복수는 다르잖아요.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는 거지만 복수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누나는 어떤 쪽을 원하세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성숙해진 동생. 난 모르겠어. 그럼 누나 마음에 물어보세요. 지금 누나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의를 실현했다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정의였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병철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박미정 대위 징계권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견이요? 네, 박 대위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녀도 시스템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과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 팀장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전속 불합격 결정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방향으로요. 징계 대신 재교육. 그리고 부서 전환. 그게 진짜 정의 아닐까요? 김 과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제가 징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주일 후 국방부 본관 3층 징계위원회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5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징계위원장인 국방부 감사관, 양옆으로 법무실장, 인사기획관, 그리고 외부 변호사 2명.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미정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었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훨씬 말라 보였고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대위 본위원회는 귀하에 대한 징계권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면회관리 업무 중 발생한 민원 6건, 그리고 부하 직원 부당 대우로 인한 기존 징계 일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박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민원 내용을 보면 면회객들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불필요한 제지, 권위적 태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방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정직 3개월 또는 강등 처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강등,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대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등이 되면 대위에서 중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군 생활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징계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과 이수연 팀장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미정 대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미정 대위의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그러나 그녀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군대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그녀를 가해자로 만든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넷째, 따라서 징계가 아닌 재교육과 부서 전환을 통해 그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고 판단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실장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연 팀장, 귀하는 피해자 중 한 명 아닙니까? 왜 가해자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미정 대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제 동생의 저녁식에서 박미정 대위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녁 부사관한테 작업 걸러온 거냐, 남자 낚으려고 별짓 다 한다는 말들을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속 심사에서 박 대위를 불합격 처리했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미정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복수였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미정 대위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이 조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ROTC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3번의 진급 탈락, 끊임없는 능력 검증, 여자답게 행동하면 비난받고 강하게 나가면 예민하다는 소리 듣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뒤틀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 저는 위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녀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만든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녀를 강등시키고 군 생활을 끝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2, 제3의 박미정 대위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그대로니까요. 인사기획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수연 팀장은 박미정 대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괴가 아닌 회복을 위한 처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정직 1개월 그 기간 동안 군 인권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게 합니다. 둘째, 복직 후 면회관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환합니다. 셋째, 1년간 매달 인권감독관의 평가를 받게 하고 재발 시 즉각 강등 처분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미정 대위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대위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위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일어나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려다
박미정 대위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팀장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팀장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대위님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대위님이 한 짓은 분명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대위님이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해서 이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내 상처받아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 고통받아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대위님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어요. 복수하려다 보니까 제가 대위님처럼 되고 있더라고요. 차갑고 냉정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박대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정의는 대위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대위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위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는 거죠. 박미정 대위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모든 게 잘못됐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대위님이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다음엔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쉽지 않을 거예요. 대위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울 거고 대위님 자신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위님은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박대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후 위원들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징계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위원회는 신중한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박미정 대위에 대한 징계는 정직 1개월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군 인권 교육 40시간, 심리 상담 10회를 이수해야 하며 복직 후에는 면회관리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부서로 전환 배치합니다. 그리고 1년간 매달 인권감독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발 시 즉각 강등 처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6명 전원에게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원하는 경우 직접 만나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 결정은 이수연 팀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박미정 대위,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박 대위는 일어나서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미정 대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아픈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대위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대위님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대위님은 이제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박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위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상처받은 두 여성, 그리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징계위원회 있었어. 어떻게 됐어요? 정직 1개월 그리고 재교육. 그럼 강등은 안 됐네요? 내가 의견서 냈거든.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누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시니까. 옳은 일이었을까? 당연하죠.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말해줘서. 정신 차렸어.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제일 중요한 걸 말해줬어. 누나가 누구인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파괴가 아닌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제 마음이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 은행나무는 이미 잎을 다 떨어뜨렸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청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미정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미정 전 대위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는 정직 1개월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다며 결국 그녀는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청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정은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짧게 잘랐던 머리를 조금 기른 듯했고 화장도 은은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방어적인 눈빛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이 제 마지막 사과 날이에요. 마지막이요? 내 피해자 6분 전부에게 다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팀장님께 사과하러 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이수연 팀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개월 전 그날 저는 팀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동생분의 소중한 저녁식 날 팀장님이 얼마나 공들여 준비하셨을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비뚤어진 시선으로, 제 뒤틀린 감정으로 팀장님을 판단했습니다. 저녁 부사관한테 작업 걸러온 거냐는 그 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팀장님은 그저 사랑하는 동생을 축하하러 온 누나였을 뿐인데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정직 1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권 교육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며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건 맞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차별받은 건 억울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팀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제3의 박미정 대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군대를 떠나기로요.
이 조직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군 인권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여군들, 저처럼 뒤틀려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제 실수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 정의롭지만, 자비로운 사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박미정 올린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 미정 씨 처음으로 계급 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과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팀장님. 미정 씨가 하려는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박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으세요? 저라면 저를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날 일은 아파요. 하지만 제 동생이 말해줬어요. 정의와 복수는 다르다고.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정의는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미정 씨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걸.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 제 최근 근황,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언젠가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기다릴게요. 미정 씨의 좋은 소식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도 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구나. 박미정도, 저도,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자기 나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을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박미정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제가 요리해봤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오,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컸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응, 마무리 잘한 일이 있어서. 그 대위권인가요? 응, 오늘 마지막으로 사과받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누나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고마워. 준호야,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김치찌개는 솔직히 좀 짰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준호의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누나, 저 다음 주에 첫 출근이에요. 정말 축하해. 네, 드디어 사회생활 시작이에요. 이제 저도 누나한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보답? 넌 이미 충분히 잘 자라줬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누나 챙길 거예요. 누나도 이제 좀 쉬세요. 연애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저녁을 먹고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군무원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25살의 저 사진 속 제 얼굴은 어리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호를 키우며 국방부에서 일하며 박미정 대위를 만나며 저는 배웠습니다. 강함과 따뜻함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 정의와 자비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 아니지.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어. 박미정을 용서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겁니다.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뒤틀림을, 그녀의 절망을. 그리고 그 이해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박미정 팀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수연, 미정 씨도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미정 씨는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으니 자신감 가지고 걸어가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상처받고 넘어지고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서 빛날 수 있을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뭐 보세요? 별 보고 있어. 별이요? 오늘 별 예쁘네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요? 응,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잘 자라줘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행복할 것 같아.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이제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미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래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늘 모든 게 끝났다. 박미정과의 이야기도, 복수와 정의 사이의 고민도.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 정확히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준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누나,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이해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정의라는 것.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수연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서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박미정, 당신도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빛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복수가 아닌 정의를 파괴가 아닌 회복을 증오가 아닌 이해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은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을 누구에게 돌리시나요? 복수와 정의,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때 우리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으켜 세워줘야 할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